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염승준 교수입니다. 서강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전대학교, 상명대학교, 그리고 원광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음치유,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길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한편으로 학생분들 한 분 한 분과 한 강의실에서 눈빛을 마주치면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다른 한편으로 원광대학교 외에 다른 대학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제게 무척 설레기도 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갖는 한계를 조금이라도 극복해 보기 위해 시험을 대체할 과제인 성찰 일지를 통해 학생분들과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의 주된 평가가 될 성찰 일지의 양식은 학습 내용과 감각 감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 내용에는 당일 수업의 내용에 대해 학생분들이 요약 정리하고, 감각 감상에는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자유롭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성찰 일지는 제가 모두 꼼꼼하게 읽고 제출하신 모든 분들에게 피드백을 작성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와 평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경쟁사회가 낳은 현대사회의 오만과 열등감의 병이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강좌명이 마음치유,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치유는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1주차 수업에서는 현대사회의 치유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대사회가 어떻게 병들었는지에 대해 우선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은 의학적 관점이 아닌 인문사회학적 진단으로 사회학, 경제학, 그리고 철학의 관점에서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도구가 될 4권의 책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조기동의 세습 중산층 사회, 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어떻게 다른가. 두 번째 책은 한자경의 불교 철학과 현대 윤리의 만남. 세 번째 책은 같은 저자인 공정영지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은 국내 카를 마르크스의 권위자인 강신준의 마르크스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 4권의 책을 통해 현대사회의 병듦을 진단해보고 우리의 고통과 불안함이 단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 구조와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병든 사회의 문제가 사회 구조와 체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개인의 마음의 문제로 환원해서 치유와 힐링을 언급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과 비평이 마음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대사회가 어떻게 병들었는지에 대해 특정한 전문가의 분석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이 사회의 병리 현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OECD 주요국 자살률은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중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가리키는 사회적 현상이 우리 일상의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법대 명예교수이자 노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조앤 월리엄스 교수의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라는 말은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는 한각의 기적이 만든 노동문화가 한국을 초저출생 국가로 만들었다고 분석한 바 있지만, 이는 단지 한국의 노동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닌 그러한 노동문화의 토대가 되는 특정한 국가만이 아닌 전 세계적 체제가 되어버린 자본주의 체제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본주의 체제의 밖은 없다고 할 만큼 자본주의는 전지구적 체제가 되었으며,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변이 형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자본주의 체제의 하위 체제라고 할 수 있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분단 체제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경제, 교육, 법, 행정 등 사회의 전 영역이 이러한 체제 위에서 작동하고 있기에 그 바탕이 되는 체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회적 문제와 병리 현상에 대한 진단은 불완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한 학자들의 분석에 있어 전공마다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외국 학자의 분석과 진단이나 통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가 병들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더 우리 스스로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고 느끼고 있는 병적 현상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기동의 세습 중산층 사회는 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이 이전의 세대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불평등이라는 점을 사회학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증명하기 위해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사례 1입니다. 어느 조선소 비정규직들이 일터 밖의 차별을 가장 극심하게 느낄 때는 직영, 그러니까 조선회사 본사 소속을 의미하는데요. 그러한 직영이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다. 소개팅이나 미팅 자리에서 위의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직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밝히면 상대에게 진즉에 거절당합니다. 연애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맞선의 자리가 성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5명 중에 3명이 결혼을 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결혼과 연애가 단지 사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례 2입니다. 거제여상 출신으로 거제여상 2학년생들의 댄스 스포츠 대회 조종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댐뽀걸즈에 출연한 박지현 씨는 초등학교 다닐 때 너네 아빠 직영이야? 라는 질문을 친구들에게 정말 많이 들었다고 회상합니다. 아이들의 질문은 대개 너네 아빠 직영 아니야? 그럼 너네 집 못 사는 거야? 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조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또래 집단에서 정규와 비정규의 경계를 나누어 구별하고 있습니다. 같은 초등학생이라는 공통점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부모의 직업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준이 되어 있고, 그러한 구별은 곧 차별과 배제로 이어집니다. 극심한 경쟁에서 승리한 정규직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공공연한 작업장 내 차별로 직영은 다 쉬는 휴일 근무와 야간 근무를 맡아야 하는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별은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되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조선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의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낙수 효과 혹은 분수 효과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경제학자도 있지만 비정규직의 비율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메뉴얼 월러스틴이 역사적 자본주의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역사적 자본주의가 끊임없는 인종차별, 젠더차별, 그리고 그러한 경계직교와 구별을 통한 배제와 억압이 자본주의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는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의 현실에 대해 한자경은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 해서 극심한 경쟁에서 승리한 자는 평생 오만의 병을 앓고 패자는 줄곧 열등감에 시달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현대인은 욕망 조절 장애 환자이고 분노 조절 장애 환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는 끊임없이 소비하게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길들여지면서 스스로 욕망을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모한 욕망에서 승자는 소수이고 패자가 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자 독식의 현대사회 도처에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무한 욕망을 통한 무한 발전을 꿈꾼다. 자본주의에 길들여지면 스스로 욕망을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도시의 현대인은 대개 욕망 조절 장애 환자이다. 무한 욕망은 서로 부딪히며 승부를 겨룬다. 패하면 무한 욕망의 반대급부인 무한 분노가 일어나고 이기면 다시 또 다음 승부를 준비해야 한다.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 에서 인용한 문장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투쟁에서 승자는 소수이고 패자가 다수일 수밖에 없다. 승자 독식의 현대사회 도처에 분노 조절장애 환자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여러분, 제81회 골든글러브 TV 미니시리즈 및 영화 부분 작품상을 수상한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시리즈는 현대인들의 분노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한 여주인공 에이미 라우는 정말 시쳇말로 뼈 빠지게 고생한 덕에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어느덧 괴물이 되어버렸고 남자 주인공 데니 조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인물입니다. 두 사람 모두 경쟁사회에서의 인간의 분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습 중상층 사회, 이 책의 제목에서 말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구조적 불평등은 중산층이라는 사회적 계층이 세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천명설과 왕권 신수설 등의 신분 세습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버지의 악벌과 직업이 자식에게 그대로 세습되고 있습니다. 예전 사회학에서 계층 간의 유동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 개천에서 용 지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90년대생은 세습 중산층의 자녀 세대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결국 한국에서 90년대생들은 전문직이나 대기업 일자리를 가진 부모가 확보한 경제력과 사회적 네트워크,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명문대 졸업장과 괜찮은 일자리를 독식하는 세습 중산층의 자녀 세대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20대가 경험하는 불평등이 이전 세대가 경험한 불평등과 질적으로 다른 이유다. 조기동의 책에 있는 인용문입니다.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학생들은 한동일 교수님의 라틴어 수업이라는 수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수업은 신촌대학가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강의 내용은 후에 라틴어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어 100세가 인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당시 신부님이셨던 한동일님은 첫 수업 시작 전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에게 아침밥은 먹었는지 물으셨고, 그 학생이 통학으로 인해 아침밥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수업 이후로 그 학생만이 아닌 수강생 전체에게 매 수업 시간마다 빵을 사 주실 만큼 학생들에게 진심이셨습니다. 한동일님은 어렸을 때 무척 가난하셨는데 우연히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대학생 형이 보던 사회과학 관련 책을 보고 깊은 위로를 느끼셨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딱딱하고 건조하게 그지없는 사회과학 책에서 위로와 위안이라니요. 당시 가난한 10대가 느끼고 있던 좌절감, 불행, 열패감 등이 전적으로 당신 가족과 자신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친구의 대학생 형이 보고 있는 사회과학 관련 책을 통해 알게 되었고, 거기서 깊은 위로를 받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일님의 책을 대부분 다 보았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리고 그 행간에서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에 기반한 깊은 위로와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수업은 현재 서강대학교에서 개설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 라틴어 수업을 만날 수 있으니 꼭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에 대해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 괴로움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의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와 체제가 양산해내는 병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동은 이제 30대가 되었을 90년대생이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과 그들이 경험하게 될 불평등에 대해 그들의 경쟁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운명은 성별, 계층별, 학력별, 거주 지역별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회가 노력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회, 명문대 졸업장을 받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수준의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쟁에서 이긴 자는 오만의 병에, 그리고 그 경쟁에서 낙오된 자는 열등감의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지금의 20대는 번듯한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을 이전 세대보다 더 치열하게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 경쟁 과정에서 성별, 계층별, 학력별, 거주 지역별로 누가 더 기회를 많이 잃는지, 그리고 누가 선방하는지에서 그들의 운명은 갈린다. 중산층 또는 중성위층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명문대 졸업장을 요구하는 고급 사무직 또는 전문 기술직 일자리를 얻어야 한다. 90년대생의 세계에서 부모 세대가 대졸 사무직으로 중산층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자녀 세대인 그들이 명문대 졸업장을 받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어려워졌다. 예전처럼 지방 국립대를 졸업해서 지방에 위치한 대기업에 취직해 중산층 대열에 합류하거나 또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전자산업, 대기업 생산직으로 서울의 대졸 화이트칼라 부럽지 않은 고소득을 얻는 삶의 기회는 오늘날 20대에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상의 인용문입니다. 나의 불안과 나의 괴로움, 너의 불안과 너의 외로움이 단지 나 또는 너의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극심한 경쟁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와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불안과 외로움은 과연 치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회와 체제의 구조적 불평등을 간과하고 우리들의 병든 마음을 과연 치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마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방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체제의 모순을 망각하게 하는 아편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종교는 아편이라는 마르크스의 종교 비판과 이데올로기의 특징이라는 주제입니다. 국내 마르크스 연구의 권위자인 강신중 교수는 그의 저서 수치인 자본주의 마르크스가 보낸 편지에서 헬 조선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는 의학에 매달리게 됩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빈익빈 부익부라는 극심한 불평등을 양산한다고 할 때 우리는 경제학을 도구로 현대사회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두 개의 경제학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경제학, 그리고 체제의 문제와 그림자를 비판하는 경제학. 현대사회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비판하는 후자의 경제학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법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2024년 8월 24일 김창훈의 인문 견문록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에서 서울대학교에서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마르크스 권위자인 데이비드 하비도 미국 대학에서 마르크스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해야 하는데 현재 대학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진단할 수 있는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 조선. 이 개념은 우리 사회의 경제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유명한 단어죠. 이와 유사한 단어로 취업 깡패, 열정페이, 엠포세대, 비정규직 노동, 잉여인간, 미생, 흑수저, 갑질 등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았을 이 모든 단어들은 대한민국에서 먹고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경제가 아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경제학을 비롯한 인문사회학은 이런 사회적 질병을 진단하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와 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신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와 체제가 야기하는 불평등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해결책에 대해 비판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대안과 해결책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일 텐데 종교가 제시하는 위로와 위안이 어떤 점에서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다양한 치유에 대한 담론에 비판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도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인 우리는 마르크스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사회와 세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종교는 현실의 모순을 가리어 그 현실이 지속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소외된 현실에서 고통받으면 고통받을수록 인간은 그런 소외가 없는 세계를 갈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세계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느낄 때 인간은 그 꿈이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 아니면 다음의 세계에서라도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는 사회가 부정의할수록 더욱더 강력한 정의의 희망을 품게 되고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큰 행복의 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소토자키 하루오의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무한열차에 숨어있는 혈귀는 인간에게 참담한 현실을 망각하게 해주는 달콤한 꿈을 꾸게 합니다.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열차에 탄 사람들은 꿈을 꾸고 싶어하고 그 꿈속으로 도피하는데 주인공 탄지로가 그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은 제게 매우 철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꿈속의 나는 진짜가 아닙니다. 꿈꾸고 있는 나가 만든 꿈속에 있는 나, 즉 가상에 불과하지만 그 꿈에서 깨어나지 않는 이상 꿈속의 내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등장했던 많은 체제와 법 등도 영원 불멸한 실체가 아닙니다. 가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천명설이나 왕권 신수설을 당시 사람들이 실체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날 그러한 세습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 훗날 인류가 21세기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체제가 절대적이고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체제에 적응해서 성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준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서양의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 동굴에 비유해서 욕망의 노예들이 살고 있는 동굴 안에서 참된 이데아의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습관과 관습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감각기관의 기만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미 전제되고 있는 규범 등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각고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강의명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알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의 도약과 초월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장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의심과 비판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종교는 불평등한 현실 세계의 산물입니다. 그는 종교가 자본주의 체제라는 물질적 하부 구조의 반영인 것으로 이데올로기로 역할한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종교가 종교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때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보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이런 식으로 현세의 고통을 잊게 하는 위로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마르크스의 종교 비판이 모든 종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수년 전부터 국내에서 유행하는 치유와 힐링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의 종교 비판은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종교라는 이데올로기가 이중적 의미에서 현실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데올로기는 현실의 논리에 따라 생겨난 후 다시 그 현실의 모순을 위장하고 덮어서 그 현실을 존속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에 이중적인 것입니다. 첫째는 그것이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 현실 자체의 바른 이해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불평등의 희생자인 사람들이 현실을 운명으로 수용하여 현실의 사회 구조를 변혁시켜 자신의 소외를 극복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편을 통해 하루의 고통을 잊듯이 종교 이데올로기를 통해 현세의 고통을 잊으려고 할 뿐인 그런 종교를 마르크스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한자경은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 해서 오늘날의 한국에서의 교육 정책이 비교와 경쟁의 논리로 일관하고 있고 그렇게 경쟁과 투쟁으로 다져진 사회는 결국 승자 독식의 사회일 수밖에 없으며 자식이 경쟁사회에서 밀려나지 않기 바라는 부모는 오직 자식의 성적과 등수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착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며 낮게 처하기보다는 좋은 머리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재력과 권력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이 장차 경쟁사회에서 밀려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오로지 자식의 성적과 등수에만 관심을 가진다. 자식이 착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며 낮게 처하기보다는 좋은 머리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재력과 권력을 누리기를 바란다.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강남 8학군의 사교육 현장은 총 대신 펜으로 싸우는 일종의 전쟁터이다. 승자든 패자든 모두 전쟁의 상흔을 안고 살아간다. 승자는 평생 오만의 병을 앓고 패자는 줄곧 열등감에 시달린다. 사람들은 경쟁과 투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머리와 가슴을 분리한다. 손익을 계산하고 상황을 조작하는 머리는 빠르게 회전시키고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가슴은 천천히 뛰게 만든다. 공감 능력을 상실한 영리한 자는 나쁜 짓을 해도 법망을 피하거나 아예 법을 바꿔가며 호의호식한다. 현대판 오적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비교와 경쟁에 익숙해지면 인간은 오직 자신만의 성공을 위한 삶을 기획하고 실천하게 된다. 머리가 성공지향적, 목표지향적 사고로 굳어지면 현재는 오로지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이다. 언제나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함으로써 결국 일평생이 현재가 없는 삶이 된다. 현재가 없는 삶은 공허한 삶이다. 되돌아보면 인생 전체가 텅 비어 있고 남겨지는 것은 후회와 한탄뿐이다. 꽤 긴 인용문을 인용했습니다. 목표지향적, 성공지향적 인간은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행복은 현재의 느낌인데 현재가 늘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한자경은
목표로 짐지어진 미래는 떠맡은 빚더미처럼 긴장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며 하면 된다를 외치며 숨가쁘게 살아가지만 행복 지수는 오히려 끝없이 하락하고 현대인은 대부분 우울과 불안에 시달린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과 여, 흙수저와 금수저, 이러한 구별과 분별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닌 체제의 구조적인 구별입니다. 이러한 분별은 둘 사이의 경계인 장벽을 세우고 소통을 막으며 둘 중 하나의 나를 가두게 됩니다. 인용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별은 둘 사이의 경계인 장벽을 세우고 소통을 막으며 둘 중 하나의 나를 가둔다. 장벽 이쪽은 나이고 장벽 저쪽은 너희다. 둘의 관계는 시소와도 같아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내려간다. 내가 이기면 내가 지고 내가 얻으면 내가 잃는다. 마음에는 비교와 경쟁의식만 남겨지고 몸은 긴장과 스트레스로 지친다. 불안과 우울과 고독은 경쟁사회에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병이다. 저는 오늘 수업을 통해 현대사회의 병은 자본주의 체제와 직결된다는 사실, 이 체제는 인종, 젠더, 세대를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구분해왔고 그 구분을 통해 차별하고 배제하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한 체제 속에서 극심한 경쟁사회가 성립되어 우리는 불안과 우울과 고독의 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용종 시인의 섬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단 17글자의 이 짧은 시는 현대인인 우리들이 느끼는 고독과 외로움을 잘 대변해 주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섬,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표층에서 보면 섬과 섬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심층으로 내려가면 그 섬들은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심층성을 강조해온 철학자 한자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회에서 내가 웃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나 대신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행복한 것은 다른 누군가가 나 대신 고통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젠더의 구분, 흙수저와 금수저로 경계짓기, 구분짓기, 그리고 분별로 인해 각기 외로운 개별적 존재로 존재하지만 실상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철학자의 통찰은 시인 정용종 시 섬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른 차원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는 것이, 그리고 그 다른 차원이 어떤 경지인지를 체험하는 것이 마음치유,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길의 수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